안녕하세요. 역사는 히스토리인 이야기죠. 역사를 이야기로 풀어보는 이기환의 하이스토리입니다. 얼마 전에 제가 하이스토리 한국사라는 책을 펴냈다고 했죠. 우리 역사 속 다양한 유물과 유적 그리고 인물과 사건 관련 에피소드를 이야기처럼 풀어봤습니다. 상식을 넓히고 시체말로 아는 체 할 수 있게 만든 책이니까 많이 사랑해 주십시오. 1979년 6월 9일이었습니다. 충주 고구려 비문의 판독 세미나에 참석한 원로학자죠. 이병도 전 서울대 교수가 난데없는 꿈의 계시론을 하나 소개합니다. 이런 이야기죠. 우스운 이야기를 하나 하죠. 일전에 내가 곰곰이 생각하다가 잠이 들었는데 꿈에 건흥 두 글자가 나타났단 말이야. 그래서 눈에 번쩍 뜨여가지고 전등불을 켜고 옆에 있는 탁본과 사진을 보니까 바로 그 글자가 나온단 말이에요 라고요. 요컨대 그해 2월 발견된 충주 고구려 비석의 해석을 위해서 오매불망하던 중에 비석의 윗부분에서 건흥 두 글자가 꿈에 나타났다라는 겁니다. 이병도 교수의 나이는 당시 84살이었습니다. 세미나에 모인 후학들은 이 교수의 꿈 이야기에 폭소를 터뜨리면서도 노학자의 학구열에 감탄사를 연발했다라는 신문기사가 보이더라고요. 문제의 충주 고구려비 즉 충주비의 명문은 1979년 2월 24일에 처음 발견됐죠. 답사 모임인 예성 동호연들이 충주 가금면 입성마을에 서 있던 비석에서 심상치 않은 글자들을 읽어낸 거죠. 이후 당국대 박물관에 정식 조사가 이어졌고요. 당대 네로라는 학자들이 총 출동했지만 비문의 내용을 파악하기는 그리 쉽진 않았습니다. 다만 고구려 대왕이 신라 매금 즉 왕과 영원토록 형제관계를 맺었고 신라왕과 그 신하들에게 의복을 하사했으며 고구려 지휘관이 신라 영토 내에서 군사 300명을 모집했다라는 대강의 내용만 파악했습니다. 고구려 왕이 신라왕을 매금 그리고 신라를 동이 즉 오랑캐로 낮춘 게 핵심 내용이었습니다. 고구려가 천자국의 입장에서 신라를 제후국으로 여긴 증거로 여겨졌죠. 그러나 디테일로 들어가면 갈수록 태산이었습니다. 우선 비문의 첫 번째가 어느 면인지부터 헷갈렸습니다. 첫 번째 면의 첫 행이 5월 중 고려 태왕으로 시작한 게 아무래도 수상했죠. 이 경우 5월 중의 앞에 연대를 가리키는 간지 같은 글자가 더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 의심됐습니다. 이 대목에서 이병도 교수의 건흥 즉 고구려 연후설이 등장한 겁니다. 5월 중 고려 태왕으로 시작되는 면의 윗부분에 제목에 해당되는 글자가 보인다는 거죠. 그 경우 비석은 고려 건흥 5월 중 그리고 고려 태왕은 이런 식으로 시작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건흥 연호는 어떤 고구려 관련 사료나 금속문에서도 보이지 않습니다. 때문에 비석 건립 연도를 특정하기는 힘들었습니다. 다만 비문 안에서 판독 가능한 날짜나 간지, 특정 인명, 지명 등으로 추정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12월 23일 갑인이라든가 혹은 신년이라는 간지가 그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결정적인 단서로 등장한 글자가 바로 계로였습니다. 대부분의 연구자들은 백제 계로왕을 금방 떠올렸죠. 그랬기 때문에 이 비석은 계로왕 연간인 5세기 중반 이후 즉 장수왕대와 장수왕의 손자인 문자명왕대에 건립되었다라는 견해가 유력한 설로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맹점도 있습니다. 충주비는 전체적으로 고구려와 신라 양국의 우호관계를 담고 있죠. 양국은 400년 고구려가 외의 침략을 받은 신라에 지원군 5만 명을 파견하는 등 혈맹관계를 유지했죠. 그러나 고구려 장수왕이 427년 수도를 평양으로 옮기고 본격적인 남진 정책을 펼치면서 양국 관계는 급속 냉각됩니다. 신라는 433년 전격적으로 백제와 나제 동맹을 맺습니다. 그리고 450년부터는 신라와 고구려가 전쟁 상태에 돌입합니다. 고구려가 신라를 공격하고 신라는 백제와 손잡고 원군까지 파견하죠. 그런 마당에 형제관계를 맺는 게 가능할까요? 신라가 마지막으로 사신을 보내는 424년 이전이라면 혹시 모를까요? 그러나 그때는 백제 계로왕과는 무관한 시기입니다. 그럼에도 장수왕설과 문자명설은 1979년 이후 여전히 주류 학설로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20년 이상 지난 2000년 2월이었습니다. 40여 명의 연구자가 4박 5일간 합숙하면서 머리를 맞대어 판독회를 열었고요. 그 결과 25자를 서로 읽어냈거나 제시했습니다. 그중 결정적인 성과도 있었습니다. 5월 중 비면의 윗부분에서 해년자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확인한 겁니다. 비록 건흥연호는 아니었지만 이병도 교수가 꿈에 계시로 읽었다라는 제목 부분에서 21년 만에
실제 글자가 공식 확인된 셈입니다. 이로써 5월 중 고려 태양이 새겨진 비면이 충주비의 일면으로 굳어졌습니다. 또 그때까지 백제 계로왕으로 읽었던 계로도 도마 위에 올랐는데요. 2000년 연구자들은 계로가 백제 계로왕이 아니라 신라 땅에 주둔하면서 군대를 모집한 고구려 당주 즉 지휘관 중 한 사람으로 판단했습니다. 비문서 계로와 계로왕은 국적이 다른 동명이인으로 판명된 거죠. 이로써 1979년 이후에 충주비 해석을 헷갈리게 했던 계로의 덫에서 드디어 탈출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2019년 충주비 발견 40주년을 맞아서 3D 스캐닝과 RTI 촬영이라는 과학적인 방법으로 비문의 글자를 판독하면서 엄청난 진전을 보였는데요. 새롭게 23자가 제시되었고요. 그 가운데 그동안 간지로 읽혀서 연대 추정의 근거로 쓰였던 신유라는 글자가 이상했습니다. 정밀 판독해보니까 이 부분은 신유가 아니라 생뚱맞게도 0260으로 읽혔습니다. 이로써 계로에 의해서 신유형까지 충주비의 해석에 장애가 되었던 걸림돌이 또 하나 사라진 셈이 됐죠. 이때도 일면의 제목 부분에 7 그리고 년자 같은 글자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재차 확인했고요. 그런데 연구자들의 공동 판독 결과에 별도로 동북아 역사재단 연구위원이 일면 제목 부분에서 가로로 쓴 영락 7년 세제정이라는 8글자를 읽었다라고 개인 자격으로 발표했습니다. 이 충주비문이 영락 즉 광개토대왕 7년 즉 397년에 일어난 사건의 기록이라고 본 겁니다. 이로써 광개토대왕설이 새롭게 제기되었습니다. 얼마 전 충주비 발견 45주년을 맞아서 열린 학술대회에서 발표된 논문이 그중 하나인데요. 새로 판독된 영락 7년 397년 설에 따라서 397년 무렵 고구려와 신라 관계를 논증한 글입니다. 이 연구자의 글을 토대로 충주비의 내용을 한번 요약해 볼까요? 고려 태왕인 광개토대왕은 조왕인 고건왕 때부터 신라 매금즉 왕과 영원히 형제와 같이 지내기를 원했습니다. 그에 따라 광개토대왕은 신라 매금인 내무랑의 입조를 요구했죠. 그러나 내무랑은 광개토대왕의 요구를 기피했습니다. 그러자 광개토대왕은 397년 5월 태자인 장수왕을 충주 부근에 임시로 조성한 괴영 즉 고구려군 주둔지에 파견합니다. 괴라는 단어는 무릎을 꿇고 인사하는 고구려식 예법을 가리킵니다. 광개토대왕 비문에 따르면 397년 58성 700촌을 빼앗긴 백제 아신왕이 괴왕 즉 광개토대왕 앞에서 무릎을 꿇고 영원히 고구려의 노객이 되겠다라고 맹세한 바 있습니다. 고구려는 신라 왕에게도 무릎을 꿇는 예를 올리라고 요구한 겁니다. 그것도 고구려 태자 앞에서 그렇게 하라 라고 한 겁니다. 그렇다면 광개토대왕의 태자는 누굴까요? 아까 연구자는 장수왕이라고 봤다고 했죠. 그런데 삼국사기는 장수왕은 394년 태어났고 409년 태자로 책봉됐다라고 기록했습니다. 그렇다면 좀 이상하죠. 충주비가 397년의 일을 기록했고 비문 속 태자가 장수왕이라면 불과 4살 때 그것도 태자 책봉 이전의 이야기가 되거든요. 이것은 아기가 맞지 않습니다. 그러나 광개토대왕의 사적을 기록한 삼국사기는 당대의 자료인 광개토대왕 비문과 비교하면 2년에서 5년 정도의 연도 차이가 납니다. 단적인 예로 광개토대왕 비문은 고구려가 백제 58성 700촌을 빼앗는 해를 396년이라고 했는데요. 하지만 삼국사기는 392년조에 그와 같은 사실을 기록하거든요. 4년의 차이가 나는 겁니다. 또 중국 사서에 따르면 397년 무렵에 태자인 장수왕의 나이는 10살 정도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충주비에서 태자를 어릴 요자를 써서 요태자로 표현한 것도 눈길을 끕니다. 광개토대왕은 어린 태자를 외교 무대에 내보내서 신라왕을 맞상대하도록 했다라는 이야기죠. 397년 당시 신라 내무랑은 재위 42년째를 맡고 있었습니다. 태어난 해는 모르지만 397년에 60살 안팎은 되지 않았을까요? 10살 내외의 고구려 어린 태자가 60살 안팎의 신라왕을 외교 맞상대로 삼았다라는 뜻입니다. 신라 입장에서는 굴욕 외교였겠죠. 충주비에 따르면 개영에 행차한 고구려 태자 일행은 신라 왕과 신하들을 위해서 의복 등 갖가지 물품을 하사합니다. 의복 하사는 고구려 왕이 황제 지위에서 제후인 신라 왕에게 내리는 퍼포먼스였죠. 고구려 태자는 신라 왕은 앞으로 계속 고구려에 입주하라 라고 재촉하는 외교 문서를 보냅니다. 신라 내무랑은 할 수 없이 신료들을 이끌고 12월에 고구려 태자를 찾아오고요.
이것은 5월 중 태자가 충주 계영에 행차한 지 7개월 만의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신라왕 일행이 찾아온 것은 괴영이 아니라 우벌성이었습니다. 397년 우벌성은 신라 땅이었을 가능성이 짙습니다. 고구려 군영에서 무릎을 꿇고 예를 올려야 하는 수모를 피하고 싶었던 신라 내무랑은 고구려와의 물림 접촉에서 극적인 타협점을 이끌어낸 것 같습니다. 아쉬운 김에 우벌성에서 외교 교섭을 마무리 지은 고구려는 신라 주둔 지휘관들에게 명을 내려서 신라인 300명 이상을 모집합니다. 그리고 고구려군 지휘관 중에 계루라는 인물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1979년 충주의 발견 이후에 수십 년 동안 백제 계루왕으로 오인된 바로 그 사람입니다. 고구려는 이와 같이 모집한 인원들로 군대를 편성 운영합니다. 그런데 영락 7년 390전서를 전제할 경우 짚고 넘어갈 것이 있습니다. 충주의 표현대로 4세기 말 고구려와 신라가 과연 형제관계를 맺고 있었을까요? 삼국사기를 볼까요? 392년 신라는 고구려가 강성했기 때문에 왕족인 실성을 인질로 보냈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와 같은 외교 교섭이라면 형제 맹약과 같은 불평등 죄악이었겠죠. 그리고 광개토대왕 비문은 399년 왜가 신라로 쳐들어오자 신라가 원군을 청했고 이듬해인 400년 원병 5만 명을 보내서 왜군을 몰아냈다라고 했죠. 광개토대왕 비문에 또 하나 심상치 않은 내용이 있습니다. 예전에는 조회하지 않았던 신라왕이 광개토대왕 때에 이르러 직접 조공했다라고 전한 거죠. 이것은 충주부의 내용과 부합됩니다. 이후 고구려 신라 관계는 가파른 주종관계로 치닫게 됩니다. 이것이 397년 전후로 한 고구려와 신라의 관계입니다. 어떻습니까? 발견 당시 84살 원로학자의 꿈에게 나타나고 또 자칫하면 영원히 풀 수 없을지도 모른다라고 절망했던 충주 고구려부였죠. 그런데 이제 와서 첨단 과학의 힘을 빌려서 조금씩 그 정체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광개토대왕의 처치가 물씬 풍기고 있습니다. 오늘도 잘 보셨다면 구독 눌러주시고요. 좋아요도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